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종이화폐가 시작이 되는데요. 종이화폐 시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를 처음 만들어서 적용한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영국일까요? 아닙니다. 종이를 처음 발견한 것도 중국이지만 종이를 통해서 화폐를 만든 것도 중국입니다. 송나라 시대 때 그 회자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최초의 종이화폐는 12세기 때 송나라 이 회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송나라도 역시 금속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장려를 많이 했죠. 송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경제에 대해서 해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 수요를 잘 조절해 가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가 주변의 북방민족 등등과 전쟁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통화 공급 이런 확대를 비롯해서 부국 강병책을 이제 시행했고요. 그런데 결국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남송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북부에 있었던 주요한 구리 광산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금속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쫓겨간 이 남송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폐를 금속으로 종이화폐로 금속화폐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금속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 등이나 등등은 대부분 전쟁 물자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송 정부로서는 그래서 금속을 화폐로 만들기보다는 전쟁 물자로 사용하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또한 위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정교한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류 최초의 이렇게 지폐가 만들어진 남송 정부는 초기에는 이 지폐를 진짜 화폐로 인식시키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이 지폐는 그 금속화폐처럼 어떤 귀금속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위를 지니기 위해선 바로 이 지폐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이 지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지폐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요. 유통되는 양을 엄격히 제한해서 지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폐를 통해서 거래를 아주 활발하게. 송나라의 회자는 원나라에서 다시 유사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중원을 통일한 원나라에서는 이 송나라의 회자를 모방한 교초라는 지폐를 도입하게 됩니다. 원나라가 남송을 또 병합하는 과정에서 남송의 회자와 교환될 수 있는 형태로 중통교초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의 지폐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게 되죠. 원나라는 이 교초의 발행과 함께 금과 은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래서 요 교초인 요 지폐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진짜 지폐만 사용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사용한 게 이제 원나라였는데요. 이런 지폐를 이미 송나라 사람들은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초반에는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이 지폐 가치를 유지하는데 이미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크지 않았고 물가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 사람들은 원나라 정치인들이죠. 남송 정부처럼 이게 신중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송 병합을 전후해서 이 지폐 발행량이 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교초의 가치가 처음에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원나라는 이 계속해서 내부의 그 어떤 정치적인 혼란들, 어떤 반역들 또는 외부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돈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서 원나라 초기의 그 안정적인 물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심지어는 원나라 정치인들, 원나라 재상들은 서민들한테는 금은 거래를 금지시키고 자신들은 서양과의 교역에 필요한 은괴를 선물도 많이 하고 상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이 후반에 전염병이 돌고 인구는 엄청나게 줄고 하니까 세금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또 정치적 혼란도 커지면서 교초를 무제한 상당히 많이 발행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급증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 마지막에는 원나라가 망했죠. 원나라가 이제 북방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원나라가 사용했던 이 종이화폐의 지폐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종이화폐의 근본적인 문제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금속화폐 시대와 다른 종이화폐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가 나오는데요. 바로 금속화폐처럼 어떤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귀금속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단순한 종이 쪼가리였던 이 지폐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붕괴했을 때, 국가가 망했을 때 이 지폐가 쓰레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뒤로 지폐를 선호하지 않고요. 지폐를 아예 그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을 선호하는 이런 풍습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폐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 지폐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영국은 지난번 금속화폐 시대 막바지에 명예혁명 이후에 그 중앙은행이 불량화폐를 수거하고 뉴턴이 조폐국에서 위조하기 어려운 새 화폐를 발행하면서 영국은 강력한 화폐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근대식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유럽의 강국 프랑스는 근대적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상당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17, 18세기 이후에 이 프랑스는 영국의 그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부러워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 막대한 부채 허덕이고 있었고 특공계급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평민들만 세금 부담이 가중된 이런 상태에서 증세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영국처럼 우리도 지금 근대식 중앙은행 시스템, 이런 지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루이 15세의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 필립 2세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제안에 따라서 프랑스 왕립은행, 뱅크 오브 로얄이라는 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존 로는요, 이제 프랑스의 중앙은행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은 실은 최근의 얘기고요. 17, 18세기는 전부 다 민간은행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세금을 걷는 징세 도급인이라고 했고요. 또는 왕실 재정 담당자 이런 역할들을 요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괜찮은 중앙은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존 로는 이 구조를 이제 짜는데요.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아까 중국에서 송나라에서 세금을 회자로 내도록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권위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뱅크 제너럴의 은행권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면 상당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법정 통화가 나중에 될 수 있겠죠. 일단 자본 구조부터 이렇게 짭니다. 존 노는 이제 처음에 왕실이 한 4분의 1 정도의 그 자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4분의 1 정도 내고요. 나머지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한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주식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프랑스 국채를 대신 이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지금으로 보면은 전환사채입니다. 아주 그 뛰어난 IB 뱅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환사채 어떤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국채 이자가 4%인데 뱅크 제너럴의 그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으로 7.5%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회사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은 은행권을 찍어서 세금을 이 은행권으로, 뱅크 제너럴의 은행권으로 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인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이 지금 뭐 상당히 아무런 문제 없이 상당히 그 좋은 구조를 짜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뭐 8, 90%에 이르는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이 은행권을 은화로 바꿔달라,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면은 이게 어렵지만 한꺼번에 몰리지만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상당한 유동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뱅크 제너럴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행이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그 모든 세금을 다 은행권으로 내게 되면서 거의 이 뱅크 제너럴의 화폐는, 은행권은 프랑스의 법정 화폐가 됐고요. 이거를 본 이 프랑스 정부는, 왕실은 이 노다지를 왜 그 공개 모집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하느냐, 이걸 그냥 전부 다 왕립은행으로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존노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만든 아주 위대한 금융 전문가, 이렇게 지금 칭송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존노의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미시시피 회사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요. 프랑스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쪽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얻는 이익들, 여기서 받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에서 얻는 어떤 이권들을 이제 사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최대 무역회사로 등장하게 되는 미시시피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미시시피 회사를 뱅크 제너럴이라는 그 프랑스의 왕립 중앙은행과 합병을 통해서, 펀딩은 중앙은행에서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죠? 그다음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권한을, 식민지로부터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권한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인 이런 비즈니스였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정말 대수밖에 없는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 주식을 사려고 모여들고, 그래서 아주 제발 이 주식만 달라고 아주 아우성치는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표현들이 백만장자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하녀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마구 발생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온통 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에 아주 환호하는 이런 흐름이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있는 루이지애나 쪽을 한번 가보고 나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실제 내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미시시피 회사가 그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고 뱅크 제너럴이라고 하는 이 중앙은행을 합병한 중앙은행과 어떤 거대 재벌 기업의 어떤 금산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벌 기업이 붕괴하니까 금융 시스템이 같이 붕괴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 버린 게 이 미시시피 회사의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 뱅크 제너럴이 발행한 은행권을 은화로 다시 바꿔달라고 아까 뱅크런이 발생했고요.
실제 재무부 장관 역할을 했던 존 론은 한꺼번에 닥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 아예 은하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 뱅크 제너럴의 은행권으로만 통용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니까 사람들의 의심은 더 증폭되면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뱅크 제너럴과 미시피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뱅크 제너럴의 은행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다 보니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프랑스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더 이상 지금도 뱅크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신용조합, 무슨 파이낸스 이런 말을 쓰고요. 아직도 유럽은행 중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 혼란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1776년에 독립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애국심에 호소해서 독립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륙 지폐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줬죠. 네. 애국심에 호소해서. 나중에 정부 세우고 나서 준다니까. 초반에 인기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독립해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거의 쓰레기가 돼버린. 자, 이런 문제들이 이 대륙 지폐에서 있었고요. 이유 때문에 100%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고 독립하고 나서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처음에 긴축 재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이 지폐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 때도 거의 미국은 1800년대 그 중반 정도까지 계속 동전을 고집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1860년에 남북전쟁을 할 때 다시 한번 지폐를 막 찍게 됩니다. 북부 정부, 남부 정부 할 것 없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모두 지폐를 마구 발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린백이라고 하는데요. 북부보다 남부가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라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폐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과 국가가 흔들려 버릴 때면 이 지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란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고 이 정부가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긴 역사를 통해서 그 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